2026년 기초생활수급 문턱이 낮아지고 지원금은 더 늘어납니다. 역대급 인상과 파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더욱 촘촘해지는 대한민국의 복지 안전망,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나에게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역대급 인상률을 기록하며 많은 분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정부는 빈곤층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현재 14개 부처의 80여 개 복지사업 선정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용부의 국민취업제도,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그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인상률입니다. 1인 가구는 올해 239만 2,013원에서 무려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에게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025년과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는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2인 가구는 393만 2,658원에서 419만 9,292원으로 3인 가구는 502만 5,353원에서 535만 9,036원으로 인상됩니다. 4인 가구는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5인 가구는 710만 8,192원에서 755만 6,719원으로 6인 가구는 806만 4,805원에서 855만 5,952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더 넓은 범위의 국민들이 복지 혜택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어서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2026년에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면서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 됩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각각 7.20%와 6.51% 인상된 금액입니다. 각 가구별 실제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50대 남성 김영수 씨는 현재 월 소득이 10만 원 미만이어서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76만 5,444원에 따라 매월 약 76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82만 556원으로 인상되면서 김영수 씨는 약 82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선정 기준 인상만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지원금 인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의 자활을 돕기 위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가 눈에 띕니다. 현재 일반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29세 이하 청년에게는 40만 원, 30%를 추가 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준용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32세의 1인 가구 박지민 씨는 2025년에는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받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6만 원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 추가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박지민 씨의 소득 100만 원에 대해 60만 원 기본 공제 후 남은 40만 원의 30%인 12만 원을 추가 공제하면 총 72만 원이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이 28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박지민 씨는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82만 원에서 28만 원을 제외한 약 54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훨씬 더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스스로 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자동차를 원칙적으로 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승합, 화물 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승합, 화물 자동차는 기존 1000cc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승합 화물차이면서 5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 자녀 3인 이상에서 자녀 2인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 경우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이면서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차량에 한해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5년 1월부터 승용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던 2000cc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한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식구가 살고 있는 4인 가구 최은미 씨는 자녀가 둘이며
7인승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자녀가 2명이라 다자녀 가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배기량 기준도 초과하여 차량 가액 45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되었습니다. 최은미 씨 가구의 기존 소득평가액 150만 원에 자동차 소득 450만 원이 더해져 소득인 정액이 600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에도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이 적용되면서 자동차 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이로 인해 최은미 씨 가구의 소득인 정액은 169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2026년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7만 8,316원보다 낮아져 최은미 씨 가구는 월 약 39만 원의 생계급여를 신규로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생계급여는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것을 넘어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자동차 보유로 인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가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보장 수준과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 근로 등 조건 이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복지 시스템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본인 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상 본인 부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 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의 경우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 모두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 1종 수급자는 의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상급 종합병원 2,000원입니다. 2종 수급자는 의원 1,000원 또는 10%, 병원 및 종합병원 15%, 상급 종합병원 15%를 부담합니다. 약국의 경우 1종과 2종 모두 50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사실 2024년 7월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부터 외래 및 약국 본인 부담금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 부담금을 1차 4%, 2차 6%, 3차 8%로 약국은 2%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번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보다 충분한 사회적 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부담 개편안 재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 본인 부담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복지 정책이 실제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무제한적인 의료 이용을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2026년부터는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연간 외래 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의원급 외래 본인 부담 수준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 특례자, 중증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 550여 명 안팎의 수급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외래 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 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꾸준히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일종 수급자 70대 박철수 씨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38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모든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없었지만 2026년부터는 연간 365회를 초과한 15회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률 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박철수 씨가 중증 장애인이거나 산정 특례 대상자라면 본인 부담률 3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말로 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하되 불필요한 과다 이용을 줄여 의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부터는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부양비란 부양 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5%에서 2%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세 번째로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가 올해 대비 급지 및 가구별로 17,000원에서 39,000원까지 인상됩니다. 이는 4.7%에서 11.0%의 인상률에 해당하며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2026년도 기준 임대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36만 9천원, 2인 가구 41만 4천원, 3인 가구 49만 2천원, 4인 가구 57만 1천원, 5인 가구 59만 1천원, 6인 가구 69만 9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5년 대비 1만 7천원에서 3만 2천원까지 증가한 금액입니다. 2급지인 경기 인천 지역은 1인 가구 30만원에서 6인 가구 56만 8천원까지 인상되며 2025년 대비 1만 9천원에서 3만 7천원 증가합니다. 3급지인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는 1인 가구 24만 7천원에서 6인 가구 46만 3천원까지 인상되며 2025년 대비 1만 9천원에서 3만 5천원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4급지인 그 외 지역은 1인 가구 21만 2천원에서 6인 가구 40만 2천원까지 인상되며 2025년 대비 2만 1천원에서 3만 9천원 증가합니다. 가구원 수가 7인인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8인에서 9인인 경우에는 6인 기준 임대료의 10%가 가산됩니다. 실제로 월세 45만원짜리 원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인 김미정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정 씨는 1급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35만 2천원을 주거급여로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1인 가구 서울 지역의 기준 임대료가 36만 9천원으로 인상되면서 김미정 씨는 월 36만 9천원까지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실제 월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거급여 인상은 최근 지속적으로 오르는 전월세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주거급여 인상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대료 지원을 넘어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유지 급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량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번 기준 임대료 인상과 함께 주거급여는 더욱 많은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초등학교 50만 2천 원, 중학교 69만 9천 원, 고등학교 8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올해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인상폭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2025년 48만 7천 원에서 50만 2천 원으로 1만 5천 원 인상됩니다. 중학생은 2025년 67만 9천 원에서 69만 9천 원으로 2만 원 인상됩니다. 고등학생은 2025년 76만 8천 원에서 86만 원으로 무려 9만 2천 원 인상됩니다. 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의 높은 인상률은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더욱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교육활동 지원비는 교재 구입, 학용품 구매,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중학생 김민준 학생은 2025년에 교육활동 지원비로 67만 9천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학용품을 사고 참고서를 구입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교육활동 지원비가 69만 9천 원으로 인상되면서 김민준 학생은 더욱 다양한 학습 자료를 구매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과서비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를 지원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는 과거 특정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비 부담을 크게 느꼈던 학생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하영 학생은 일반고와 달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 학기 비싼 수업료와 교과서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교육급여를 통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학비 걱정 없이 오직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육급여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어주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육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교육 복지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마무리 발언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기본이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별로 의미 있는 제도 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고 촘촘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개선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분야의 지원이 확대되고
특히 청년 자활 지원과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실제 삶에 와닿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를 통해 약 4만 명의 국민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2026년 복지 정책 함께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